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개시 명령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쇼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게 수사받는 게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미흡한 보고체계와 관련해 김광포 서울경찰청장도 최대한 신속히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한 우리 대표팀이 월요일 가나전을 앞두고 훈련에 들어갑니다. 사흘 남은 가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카타르 현지에 나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 언제든 털려면 털어보라면서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유감 표명 요구도 있었지만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롯한 전국 현안, 잠시 뒤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선 지 이틀째입니다. 전국의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되고 건설 현장도 레미콘 공정을 멈추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시멘트 출하기지입니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 앞에 화물연대 노조 천막이 쳐졌고 노조원 10여 명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실어 날라야 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 30여 대가 운행을 멈추고 이렇게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3개 업체 모두 현재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이처럼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성수기 평균 약 한 20만 톤 정도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현재 생산 공장 및 수도권 등을 포함한 전국 각 유통기지로의 출하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업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확보해둔 시멘트 재고 물량이 통상 이틀을 지나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셧다운 위기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고 대체 공정을 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해외로 물건을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도 물건 납품에 차질을 빚으면서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하시는 분들은 물건들이 항만으로 제때 들어가지 못해서 납품이 이제 지연되게 될 거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류 업체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도 현재까지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임시 차량을 확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파업 즉각 철회와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업종별 일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상황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 업무 개시 명령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산업별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화물연대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잇따라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화물연대 측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안전을 내놓은 채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달려야만 합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과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태의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 몫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진상 실장 측은 자기 지분을 늘리려는 김 씨의 허풍을 검찰이 부풀렸다는 입장인데요. 당사자인 김 씨는 석방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공범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정 실장이 뇌물을 받고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정 실장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다만 김 씨 역시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지급할 방법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동균의 형들에게 줘야겠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과장한 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인정한 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지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거짓말했다는 김 씨 입장을 쏙 빼고 마치 자백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인 김 씨는 석방 뒤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린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면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얼마나 약속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그 지분에는 이 대표 몫도 포함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이 대표였고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지사 선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관련자들의 계좌, 통화 기록 등 여러 물증 역시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김만배 씨의 입장은 다음 주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을 구속적 부심 기각 이후 처음으로 불러 대장동 지분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YTN 나hin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 대해 검찰이 쇼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게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공개회의 마지막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다고 운을 떼며 검찰 수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무당 굿하듯 꽹가리를 쳐가며 시끄럽게 한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거냐, 사실을 조작하는 거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최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측근들이 구속되는데도 이 대표가 정적 탄압이라는 허망한 구호만 외친다면서 숨을 곳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먼지 안 털 이론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다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선동과 가짜뉴스 유포로 현 정부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흑색 김의겸 각본 이재명 연출의 청담동 뻥자리 연극의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상황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점점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참사 전 김 전 청장은 이태원에 투입할 기동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동대 투입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왜 투입하지 않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 지난 1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지 꼭 일주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2차 조사 받으러 오셨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조사 때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류 경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첫 관문은 서울경찰청장. 특수본은 서울청 일선 직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광호 서울청장을 신속히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비기동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과 헬로윈 관련 경찰 정보보고서 삭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청장이 서울청 경비부서에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는데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 관계자는 투입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김 청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기동대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김 청장이 애초 기동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이 다음 주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1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특수본 수사는 김 청장을 시작으로 더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 즉 정부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처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 완박 횡포입니다. 다수 의석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인데 신경전의 불씨는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 심사로 튀었습니다.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이번에 158억 순으로 이제 이 조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좀 이 감축 운영한다, 절감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뭐 굳이 이제 감액하시겠다고. 다른 부처는 다 줄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관들도 많은데 유일하게 대통령 비서실만 왜 증액을 해서 오느냐. 가까스로 정부 원안에서 3억 원을 깎는 정도로 접점을 찾았지만 전선은 다른 곳에서 또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직접 나서겠다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안 발의까지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도 이제 막 첫 발을 뗐는데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주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정체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에 이제 첫 상경례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예산안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협의하게 됐었던 국조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일단 회의가 끝난 뒤에 또 브리핑이나 또 뭐 흘러나온 얘기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뭐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 지금 그 요청을 해왔는데 취임 이후 이제 6개월째 되도록 이제 실현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건지, 속내가 뭔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9월 달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 제안을 한 3번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두 대선 후보가 이제는 야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회동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협치와 국정 운영에서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국회 여러 번 오시고 또 시정 연설도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초반부터 협치라는 단어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회에서는 제일 당인데요. 그만큼 많은 일에 있어서 협력과 협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예산안도 그렇고 국정, 우리 특위 운영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의 이런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을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충분히 나오지 않고 30% 때로는 20%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야 지도부 만나기까지 걸린 일수를 좀 확인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1달 반, 이명박 대통령 2달, 노무현 대통령 15일인 만큼 이제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회동을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뭐 돼지, 갈비, 만찬 회동도 언급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워크숍에서 찾아가서 또 만나서 소통을 하셨던 거, 비대위와의 오늘 상견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고 여당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야당을 더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 지도부 혹은 그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사실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야당 지도부나 야당 쪽과의 만남이 이게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통령과 이 야권과의 어떤 이런 직접적인 그 접촉, 만남, 협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표와의 만남이 좀 지금 당장 불편하다면은 원내 대표들이라도 좀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도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소 여부를 또 기다려야 되는 대표와 만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대통령 퇴진을 요청하는 분들이 지금 의원들이 가서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퇴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당대표라는 분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반에서 반장을 뽑았는데 그 반장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에서도 총질, 뒤에서도 총질, 계속적인 총질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사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여야의 지도부를 함께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정조사가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자, 이 부분 차례로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특위에 직접 들어가 계세요. 예.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저께 이제 의결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좀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참여하시면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우리 당에서 얘기할 때 국민의힘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다리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래도 극적으로 24일 날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는 뭐 유가족들의 요청도 있었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삐걱거림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원래는 그 첫 번째 회의를 오전에 하기로 하고 기다려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국정조사 대상 기관 중에서는 대검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갖고에 대한 잡음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합의문을 만들면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어제 상처가 갈까 봐 저희들도 사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래도 대검에서 마약 수사로 한정하는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조건부를 받아들여서 어제 그래도 순항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면서 여야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여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정쟁으로 흐를까 봐 우려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왜 10월 29일 날 그런 사망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소임이 있는 우리 당으로서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뭔가 누구의 방탄이거나 정쟁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위원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정말 엄숙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너무 여당에서 지레 겁먹으면서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정쟁인 것처럼 프레임을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에 신뢰 기반으로 같이 우리가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 여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지키지 못한 158명 그리고 여전히 입원해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충실하게 진솔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제 이 마지막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좀 진통이 있었던 점을 두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좀 상처가 갈까 조마조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주당이 걱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걱정을 오히려 해주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참 궁금한 게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는데 다음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그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취해졌었고 어제 이제 표결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친윤계 의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기권 또는 이제 투표에 불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통령실과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동시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인가요? 글쎄요, 입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선택을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떠한 추측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주호영 대표의 리더십까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정으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 늘 신현영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뒤에서 이렇게 칼을 꽂는 분들이,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을 불편해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비대위 특위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주호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과도 대화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이 의총을 하게 됐었던 부분도 사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라. 그래서 그 대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드렸는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의 대상에 대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호영 대표의 스타일대로 이제 의총을 소집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던 거고, 그 의견들이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나왔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남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에 계신 의원님들이 좀 그 반대표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쟁으로 일어날까 봐 국조를 진행하는 것을 우려하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합의를 했고 이미 야당에서 실시하기로 했다면 여당에서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같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면 된다라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 저희 당 의원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는 사실 반대가 2표였고 찬성이 한 55표 정도 됐었고 나머지가 이제 기권을 하셨었는데요. 뭐 본회의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의견을 당내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 그 의총에서는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실 쪽하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했다고 이제 기사에서는 전해졌었는데요. 다음 날 이제 이 합의를 하고 보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와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랄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동시에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일 때는 뭔가 이제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닌가?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국정조사를 뭐 주고받으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이제 합의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측 간에 좀 뭐랄까요? 어떤 그 좀 미세한 균열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틈새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외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만찬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믿고 싶다.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 주호영 대표가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원들에게 묻고 의견을 듣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좀 일임을 해주겠느냐, 나를 믿고 맡겨달라라는 식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산에도 똑같이 그런 스타일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주호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르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믿고 또 오늘의 만찬도 그 소통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과 본인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게 있었죠.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작심하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좌 추적 부분과 관련해서 뭐 털려면 털어봐라.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본인의 입장과 관련해서 최소한 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일축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거의 과묵하게 네. 발언을 자제하시다가 오늘 최고위에서는 그 예상치 못하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마음속에 쌓아놨던 말들을 오늘 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계좌 언제든지 다 확인해라.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대선 후보 때도 많이 하셨어요. 이미 계좌 추적 많이 털렸고 이미 털 만큼 털었는데 나오는 게 이 정도라면 본인은 할 말이 있다라고 당당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오늘 또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마치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대한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쇼를 한다. 근데 연기는 잘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마디 하셨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뉴스토마토에서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국민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선 경선 자금을 쓰였냐 안 쓰였느냐 검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주장을 신뢰하는 게 39.8%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는 여론은 48.3%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진술에 의존한 그런 지금 진행이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당당하신 것에 오늘의 또 발언이지 않을까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그 위기감을 갖고 지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이 야권 인사에 대해서 지금 뭐 전방위로 수사가 좀 진행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특히 그 한 요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 측근들이 사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상황을? 이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을 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켜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젠 조금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당내에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원하는 분이 계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재미나게 둘러대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멘탈이 강한지도 알고 있죠. 본인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다음 날 한 것이 주식을 샀다라는 건데 거기에 실망했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쇼를 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말로 제가 되갚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냥 수사에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에 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수사에 임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건 없고요. 지금 수사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검찰이 매우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잘못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소장에 담고 이러면서 작정하고 기획하듯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당함은
분명히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찰과 마지못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쟁하지 말고 그냥 수사에 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사실들과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무슨 정쟁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수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수사 열심히 하시고 우리 김건희 여사도 소환하시고 제대로 수사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장모 최은순 씨도 그렇고 무혐의, 불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작금의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하신다, 큰 정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꾸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정치를 하는 것과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을 그만하셔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사의 과정,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측근들이 실제로 이제 구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중용을 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론의 추이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 주제도 두 분 함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투호와 상대할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월드컵 5회 연속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라질 히샬리송은 환상적인 골로 성공적인 월드컵 데뷔를 알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후반에만 5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포르투갈이 가나의 3대2 승리를 거둡니다.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은 호날두는 월드컵 5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Our players, in majority, played very well, but obviously Ghana is also a very good team, very strong physically and very fast. So it was a good match. We got a little scared at the end, but we got the job done. Ronaldo got the job done, starting the game with a nice goal. 메뉴와의 결별로 실업자가 된 호날두는 메뉴 관련 질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며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브라질 히샬리송은 만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0대 0으로 맞선 후반 17분, 가볍게 세르비아의 골문을 흔들더니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골을 뽑아냈습니다. 20년 만에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한 브라질. 하지만 간판 네이마르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교체된 뒤 눈물까지 보여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Yes, we are always worried about Neymar. Neymar is our best player. 브라질 치치 감독은 네이마르는 부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계속 경기를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 어제 FIFA 랭킹 14위 강호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인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어제 경기 평가와 함께 향후 경기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지금 카타르 나와 있어서 화면이 조금 안 찍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 계속 경기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어젯밤 우리 네네. 대표팀의 첫 경기, 이 남미의 전통의 강호라는 우루과이 상대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죠. 워낙 내용도 좋은 경기여서 결과가 무승부라는 게 더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뭐 여기 현지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제 한국 경기를 보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이런 경기가 정말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0대0 무승부긴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 출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도전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주도하고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수비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역습을 가져가는 게 그동안 우리 월드컵 출전사의 또 하나의 역사이고 우리의 도전사였는데 어제 경기가 놀랍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루과이라고 하는 월드컵에서 있어서는 분명한 강자인 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경기를 끌어간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놀랍고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 벤투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안면 보호대까지 차고 선발 출장해서 끝까지 혼신 다해 뛰는 투혼을 보여줬어요. 부상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날려버린 것도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어제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다는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에 경기 도중에 얼굴을 다쳐서 저렇게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나선 건데 사실 이게 뭐 한 달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나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에 정말 출전하고 싶은 의지나 아주 강력한 어떤 태도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출전을 했고 물론 저는 축구 선수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얼굴을 다친 이후에 수술까지 했고 수술하고 지금 실전은 오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무거운 측면도 있었지만 하지만 손흥민이 이런 거죠. 상대에게는 손흥민 선수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 마크를 안 할 수가 없죠. 실제 어제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가 태클을 해서 손흥민 선수의 양말이 찢어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계속 움직이게 되면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한 명, 두 명이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다른 우루과이 선수가 한 명, 두 명이 붙게 되면 다른 공간에서는 우리 선수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후반전에서 깜짝 투입됐었죠. 이강인 선수. 월드컵 데뷔전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후반 30분쯤 들어가자마자 뭐 슈팅, 패스, 맹활약을 했는데 이 벤투 감독이 이 남은 경기에서도 이강인 카드를 계속 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참 놀라워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경기였는데 교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조규성, 손준호 이 교체 카드 모두가 다 성공적이었고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의 교체 출전은 뭐라고 할까 서프라이즈였죠. 왜냐하면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뛰기 어렵나 보다 했는데 이번 엔트리에 발표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첫 경기부터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에 교체 출전하면서 뛰어줬는데 역시 우루과이가 아마 그 장면을 다 기억하실 텐데 압박해 쫙 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2명, 3명을 제쳐놓고 앞쪽으로 줬던 그런 연결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런 탈압박 능력, 공격적인 재능 어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켰던 것이 0대0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이제 출전을 시킨 건데요. 저는 이제 가나와 포르투갈 경기가 이어질 텐데 이강인 선수가 당장 선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 때 중용되고 골이 필요한 순간에 이강인 선수를 이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선 이어지는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출전 시간은 충분히 이어지거나 늘어날 공산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은 경기에서도 일종의 이제 조커로 충분히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팀 어제 경기를 보면 이제 수비도 비교적 두터웠고 패스나 조직력도 좋았는데 자, 이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은 경기에서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 과감하게 골 찬스 살리려면 뭐 자신감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이 사실 공격 쪽에는 컨디션, 폼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얼굴 수술을 한 다음에 첫 경기를 치른 거고요. 황의조 선수가 이제 어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놓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뭐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파,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어제 아예 뛰지 못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컨디션, 소속팀에서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 뛸수록 컨디션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우리 공격수들의 몸이 조금 무거웠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어제 경기를 뛰었고 또 두 번째 가나 경기를 뛰고 포르투갈 경기를 뛰면서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번 경기 가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는 이제 두 번째 상대고 가나가 포르투갈과의 첫 번째 경기에서 2대3으로 졌는데 제가 어제 현장 가서 가나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요. 가나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을 갖고 지배하면서 볼을 점유하면서 우리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성은 좋아요. 우리는 밀고 올라가고 가나는 뒤로 빠져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이 공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우리 공격수들 컨디션만 조금 더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가나 경기는 우리가 더 많은 기회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심은 월요일에 있을 가나전인데요. 가나전이 네네.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팀이 16강에 진출하려면 이 최소한의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나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가나 감독도 첫 경기 졌기 때문에 우리와의 두 번째 경기를 잡아야지만 16강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승점이 1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2조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나를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서로 잡겠다는 공산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가나의 특징을 보면 개개인들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중국적에서 가나 대표팀을 선택을 했던 이나키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덜란드 명문인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쿠두스라든지 백전도장의 뭐 안드레 아이유 이렇게 개개인들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 선수들이 확실히 조직적으로 훈련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나고 태어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뒤늦게 가나 대표팀을 선택하면서 왔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안 해서 조직적인 플레이는 좀 약해요. 개인은 뛰어나지만 조직적인 플레이를 약하다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좀 정반대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가나는 물러나고 우리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만약에 부닥쳐서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준비해왔고 가나는 수비적인 축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가 공격적으로 간다면 공격이 익숙한 건 우리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나 대표팀이 이번 그 월드컵 본선 출전국 중에서는 FIFA 랭킹은 가장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될 그런 그 상황일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팀이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일단은 가나를 우리가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밀고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갈 텐데 가나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의 미드필더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의 주전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파티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가 굉장히 강력해요. 가나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냐면 미드필더에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해서 볼을 끊어내면 최대한 빠르게 골문 쪽으로 이동시켜서 아주 단시간 내에 슈팅을 가져가는 그래서 쿠두스라고 하는 선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슈팅을 가져간단 말이죠.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순간 시속이 36km까지 달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볼을 끊어서 최대한 빨리 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볼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패스가 연결되다가 만약에 미드필더에서 볼 미스가 일어나면 미드필더 쪽에서 우리가 볼이 돌아오다가 그 볼을 뺏기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드필더인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볼 미스를 하지 않는 것. 일단 안전하게 볼 처리를 하면서 사이드라든지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개하는 게 이 가나 경기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어제는 이제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었던 황희찬 선수 벤투 네. 공격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죠. 가나전에는 어떻게 좀 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다발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리하게 되면 근육 자체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 앞두고 직접 마지막 훈련장에 직접 가서 봤었는데 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좀 걸으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장은 두 번째 가나 경기에 선발로 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처럼 얼굴이면 사실 얼굴 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지 뛰는데 고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리는 좀 다릅니다. 다리는 직접적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다쳤는데 무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 가나 경기 일단 선발은 어렵고 만약 뛰더라도 뭐 조금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포르투갈 경기에 맞춰서 황희찬 선수가 나올 공산이 좀 있다. 저는 무리할 수 없는 부상이기 때문에 일단 가나 경기의 선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어제도 정말 열심히 뛰고 선전해줬는데 올해 가나전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L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 이렇게 퍼진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200개가 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 주택가에 서울경찰청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곧이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건장한 남성. 이른바 제2의 N번방의 주범 L로 지목된 20대 중반 한국인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L은 얼굴과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SNS의 특성을 활용해 1인 3역을 하며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먼저 2019년 N번방 사건을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성착취물이 퍼지고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협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인 척 다가가 협박범에게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범과 유포자 등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는데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에 난관이 많아 주범 검거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해외 SNS 업체 등을 140여 차례 넘게 압수수색한 끝에 A씨를 주범으로 특정해 호주 경찰과 함께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9명, 모두 10대 미성년자입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구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에서 나온 핸드폰에 피해자의 영상들, 유포되지 않은 영상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텔레그램 계정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호주 경찰이 A씨를 기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국내 송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개월 전 수원 세모녀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서대문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활고를 겪은 거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었지만 수원 세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가. 구급차 2대가 도착하고 곧이어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오전 이곳에 살던 30대 딸과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와서 세대인 것 같고 지문 감식하는 사람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숨진 모녀가 살고 있던 원룸 앞입니다.
지금은 모두 치워져 있지만 발견 당시 현관문 앞에는 전기세가 5달 넘게 밀렸다는 연체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걸로 추정되는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산정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습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사 온 지 지금 한 3-4달 정도 돼가는데 그 중에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자체는 이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전입을 안 하셔서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이 아니고. 이전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의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모녀가 살지 않고 연락처 등의 정보도 없어서 추가 조사나 상담 같은 후속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비극은 석 달 전 빛 독촉과 암투병에 시달리다 역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험 신호가 국가의 구조로 연결되지 못했던 거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월간 유의조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룹니다.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요. 어떤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초, 중 등 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이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추세를 보면 지난 2013년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조금 감소한 뒤 2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누적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3년 27만여 명이었던 것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도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고요? 예, 흔히 대안학교로 불리는 대안교육기관인데요. 네. 네, 이름은 대안학교로 불리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다문화 학생이나 기존의 교육 방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주로 다니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도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데요. 여기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과 인성교육 등을 주로 하지만 학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서 검정고시를 함께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전국에 180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30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한 대안교육기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명예교장, 자원봉사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무엇인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명만 오면 연다. 한 명도 안 오면 이 학교 없었던 걸로 한다. 그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개교를 한 거죠. 학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 폐교한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교육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폐교를 굉장히 행복하게 폐교하겠다. 더 좋은 교육을 원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정규부 학교라도 제발 좀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부적응 대안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부적응 대안학교입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래? 처음에 우리가 학교 왔을 때 했었어. 기억에 남는 거 있어? 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색했어요. 되게 너무 슬펐는데 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학교 가면 되게 기분 좋고 예전에는 학교 갈 때 정말 싫었거든요. 어차피 애들도 안 반겨줄 거고 해서 근데 여기서 점차 오면 공부는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쌤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학교 가는 게 정말 보람찬다고 이게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졸업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한 좌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무력감으로 있다가 자기 손으로 공부해서 자기 손으로 합격했다라는 사실은 자기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줍니다. 남학생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은 해병대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쳤다라고 하면 아직도 놀라는 분위기가 거의 한 50%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절망적입니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할 수 있는 직장이 훨씬 많고 더 넓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거의 다 적응을 못합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이 첫째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조직체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공부로 애들이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스킨십으로 적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빨리 접촉하기 쉬운 방법이 밥 먹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던 애가 엊그저께는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요들송을 부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애들이 변해가는구나. 제가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자그마한 식판에 밥을 다 덜어서 제가 있는 교실에 가지고 와서 자기랑 같이 여기서 먹자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빠지더라도 이제 밥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밥을 먹고 나머지 뒤에는 도망칠 수 없고 이러니까 또 뒷 수업은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목마를 만큼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정말 가고 싶고 정말 잘 다니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은 곳이 학교예요. 그런데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만큼 학교가 어려운 거야. 이 아이들에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 학교를 회복해 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돌려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 모두가 매달려서 해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대안교육기관 같은 시설이 충분히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 다닐 수는 없는 게 사실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후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32.5%에 그칩니다. 네. 또 학교를 그만둔 후 다양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꼽았습니다.
또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대답도 많았는데요. 실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주위의 편견과 상담 부족 등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도권 공교육에 일반적으로 다 기대되는 졸업장이 없고 어떤 좀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불이익이라던가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에 따른 또 수반된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죠. 네,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런 교육기관 외에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전국 220곳에 설립했습니다. 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을 가진 대한교육기관과는 달리 꿈드림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로 지도와 심리 상담, 직업 체험과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한 청소년은 모두 4만 3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총 1만 7천여 명이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 등 학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등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이 14만여 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상당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교육기관이나 지원센터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지원센터인 스마트 꿈드림 센터를 열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대상을 현행 초중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지원 정책이 좀 잘 홍보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대용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필수 유지 인력으로 정상 운영되지만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학교의 급식과 돌봄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한시적 경고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태 해결의 책임과 의사결정권이 있는 병원장이 면담을 거부해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127명, 보람의 병원 163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병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간호사 200명이 파업에 나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업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필수 유지 인력이 남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 피로도가 쌓이면서 진료 차질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실무진의 교섭은 계속 진행해왔다며 빠른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야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구호도 외치고 파업 여파로 서울은 전체 학교의 10%,
인천과 경기는 20에서 30% 정도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전국의 돌봄 교실도 교직원이 대신 투입되거나 운영 시간이 축소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대로에 모여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